여러분, 지금 한반도 바로 옆에서 아주 위험한 거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24년 김정은이 푸틴을 돕겠다며 러시아 전장에 병력 1만여 명을 직접 보냈습니다. 포탄 수백만 발과 탄도미사일까지 독일 싱크탱크가 계산해보니 시장 가치만 무려 1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전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드론 전술, 자폭 공격, 전자전, 세계 최첨단 전쟁터에서 몸으로 익힌 기술들입니다. 바로 지난주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이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쌓은 21세기 전쟁 경험으로 자신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미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래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기술이 실제로 넘어왔는지, 그리고 종전 이후 동맹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그 전모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독일의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이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계열 싱크탱크로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신뢰받아온 분석기관입니다. 이 재단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오간 거래 내역을 시장 가치 기준으로 냉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북한이 2023년부터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로켓, 중화기, 그리고 직접 파병한 병력까지 모두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최대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700억 원에 달합니다. 수백만 발의 포탄, 다수의 탄도미사일, 병사들의 목숨값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돌려준 것은 무엇일까요? 식량, 연료, 방공 시스템 등 몇 가지 물자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들을 시장 가치로 모두 합산해도 북한이 제공한 것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올레나 구세이노바 연구원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었습니다. 외화가 실제로 북한에 유입된 흔적이 경제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한 현금이 제대로 북한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신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정은이 진짜 원했던 것은 식량이나 연료 같은 일상 물자가 아니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탄도미사일 정밀화 기술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단호하게 결론 내립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 현대화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요. 생색은 냈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은 겁니다. 2025년 북러 무역 규모가 약 2억, 3억 달러 수준인 것도 이 불균형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약 27억 달러입니다. 피로 맺은 동맹이라고 선전하는 러시아와의 실제 경제 교류가 중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큽니다. 이번에는 전장에 나간 북한 병사들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1인당 월 2.0달러 수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북한의 평균 월급이 수십 달러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급여의 3분의 2 이상을 북한 당국이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갔지만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건 3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이죠. 전사자 보상금 구조는 더 참담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군 전사자 1인당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을 북한 당국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이 중 90%를 가져가고 정작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전체의 10%, 즉 430만 원 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나 남편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남겨진 가족이 받는 돈이 430만 원인 겁니다. 더 슬픈 건 그 유가족들이 자기 식구가 어디서 어떻게 싸우다 죽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건 2025년 4월의 일이었고
그전까지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식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푸틴은 공개석상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이 보여준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동지 김정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며 극진하게 예우하는 척도 했죠.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친구인 척하면서 정작 뒤로는 약속한 대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2025년 6월 기준 북한군 사상자가 6천 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산했습니다. 파병 병력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김정은이 손해봤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12월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쿠르스크에서 전사한 북한군 병사의 시신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드론 격추 방법이 손으로 꼼꼼히 적혀 있었는데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명이 미끼가 되어 드론을 유인하고 나머지 2명이 소총으로 격추한다는 3인 1조 전술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을 미끼로 쓰는 방식으로 드론에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드론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병사들이 최전선에 던져지면서 초기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은 가장 잔인한 선생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보병으로서 고도로 숙달된 전투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카일로 사무스 전 우크라이나군 장교도 북한군의 드론 운용 능력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고, 파병 후 불과 몇 달 만에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6년 3월 18일 미국 국가정보국이 의회에 제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북한군은 장비와 함께 21세기 전쟁에서 가치 있는 전투 경험을 쌓았다. 향후 북한이 여기서 배운 전술과 교훈을 한반도 작전에 얼마나 제도화하고 전력화하느냐에 따라 위협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 18개 정보기관이 공식 문서에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직접 명시한 겁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 북한군 120만 명 전체에 이 경험을 전파하는 교관이 될 경우 우리가 마주할 북한군은 불과 몇 년 전에 북한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포착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에게 생포시 자폭 또는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의 메모가 실제로 발견됐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의 증언에서도 북한군이 포로가 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며 수류탄 자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파병된 수천 명의 병력 중 공식 확인된 포로가 단 2명뿐인 이유입니다. 그 2명이 2025년 1월과 2월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리 씨와 백 씨입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혔고, 국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에 훈련받으러 가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전쟁터에 던져진 겁니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현재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했을까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열었던 핵 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가 덮쳤고 북한은 스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미 취약했던 경제가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유엔의 촘촘한 제재는 여전했고 외화를 벌어올 정상적인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오랜 우방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불편하게 여겼고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만큼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3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4년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다시 등장하는 자리였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겠다는 제안은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푸틴은 이를 신속히 수용했고요. 푸틴 본인도 이후 공개 발언에서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제안에 따라 조선 군인들이 쿠르스크 해방전에 참전했다고요. 여기서 협상의 주도권이 갈렸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쪽이 의리된다는 건 협상의 철칙입니다. 러시아가 먼저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푸틴에게 먼저 보여준 셈이죠. 두 나라의 절박함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정권 생존이 걸린 사활적 절박함이었고 푸틴에게는 여러 카드 중 하나를 고르는 여유 있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이 거래의 본질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이른바 매몰 비용의 덫이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병사가 희생됐고 13조 원 이상의 무기와 물. 이 시점에서 대금을 제대로 안 주면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발을 빼면 손해가 확정되니 더 깊이 발을 담글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게 바로 지금 김정은이 처한 현실입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분석가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러시아가 보상을 늦게 조금만 지급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된 전략일 수 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아프리카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소국들을 다룰 때 반복해온 패턴,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은 취하되 상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의도적 종속화 전략이 북한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2026년 들어 북러 관계에서 결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9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NK뉴스 등 전문 매체들이 분석한 결과 김정은의 연설에서 러시아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토록 요란하게 선전해온 혈맹을 공식 연설에서 입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당대회 마지막 날 열병식에서는 쿠르스크에 파병됐던 부대가 러시아 국기를 당당히 들고 평양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입으로는 동맹의 이름을 지으면서 손으로는 그 동맹의 깃발을 흔드는 이 모순된 장면 하나가 지금 김정은의 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 푸틴은 의미심장한 행동을 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주러시아 한국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이른바 피로 맺은 동맹을 선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은 그 협상 테이블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정작 협상 의제로 북한군 전선 철수 요구가 올라왔고 러시아는 이를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는 절실히 필요했던 북한군이 종전 협상 국면에서는 러시아가 처리해야 할 부담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미경제연구소 KIS 콧 스나이더 소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반미 입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희생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세미얼 웰스 연구원도 같은 방향에서 전망했습니다. 전후에도 러시아는 북한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겠지만 실질적인 협력의 내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다. 워싱턴 군비통제 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의 말이 이 관계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꿰뚫어 봅니다. 이 관계는 상호 존중이나 감사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다. 러시아는 북한군을 러시아인 대신 희생시키고 북한은 그 대가로 돈과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판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냉각된 동거 시나리오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지는 않지만 실속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동안은 양국이 서로를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합니다.
호주 로이 연구소는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을 장기적 파트너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방향을 뒷받침합니다. 겉으로는 동맹을 유지하되 실질적 이익 교환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당분간 이어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조용히 쌓아가는 시간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에 의한 소외 시나리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고립된 김정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현재 북한이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 사격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은 이 지역에서 긴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판짜기 시나리오입니다.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연설 중 러시아 이름을 빼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준다면 등을 돌리고 지낼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흘렸습니다. 러시아 카드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으니 미국 또는 중국과의 새로운 협상판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 북한군이 배경에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 무게감은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가 경고한 것처럼 실전 경험으로 자신감이 커진 북한이 핵 미사일 카드를 더 대담하게 꺼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러 관계 자체가 파탄 난 건 아니지만 이 위험한 거래의 파편이 결국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다. 13조 원을 퍼다 줬지만 돌아온 건 그 10분의 1. 원했던 첨단 기술은 받지 못했고 약속된 현금은 경제 지표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종전 협상 테이블에는 끼지도 못한 채 철수 압박만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속고 고립된 김정은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안보를 직접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러시아 전장에서 현대전을 몸으로 배우고 돌아온 병사들이 북한군 전체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미국 정보당국이 공식 보고서에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적은 건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숫자와 외교 분석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두 청년 병사,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430만 원을 손에 쥔 유가족들,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뉴스를 바라보는 진짜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